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첫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상온 초전도체가 만들어졌다는 뉴스인데요. 이 세계 경제에 임팩트는 아직 없고요. 아직까지는 경제 뉴스도 아닙니다. 과학 뉴스예요. 그런데 한국발이고 또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뤄보겠습니다. 자, 7월 22일, 그러니까 2주 전에 학술지 아카이브에 고려대 연구팀이 논문을 제출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 물질의 이름을 LK99로 지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물리학계가 놀랐지만 슈퍼컨덕터라는 것이 잠재적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물리학계나 과학계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뉴스가 됐습니다. 자, 초전도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실제해 왔습니다. 1908년에 처음 발견됐어요.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 저온 물리학자 헤이케 카멜링 오네스입니다. 오네스가 사용한 물질은 수은이었습니다. 머큐리였어요. 이걸 초전도체화 했는데 어떤 환경에서 초전도체가 됐느냐? 헬륨을 이용해서 수은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아는 헬륨은 보통 기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비등점이 굉장히 낮아요. 물은 100도인데 헬륨은 마이너스 268도입니다.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헬륨은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헬륨을 이용해서 온도를 그렇게 낮췄더니 수은이 초전도체화 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오네스는 이거 발견하고 3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연구팀은 상온에서 구리, 납, 인 이런 걸 합성해서 초전도체화 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해냈다라는 겁니다. 영하 270도에서 어떤 물질이 초전도체화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실생활에서는 활용이 안 되죠. 그 온도는 인간이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마이너스 273도, 절대 0도라고 하죠. 거기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실험실 밖에서 이 온도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활용에서는 이 초전도체라는 것은 100년 이상 그림의 떡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상온에서 구현했다 이겁니다. 이 페이퍼가 게재되자마자 전 세계 도처에서 연구자들이 이 실험 결과의 복제를 시도했어요. 재현해내겠다라고 한 거죠. 동일한 결과를 산출해야지 인정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동일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곧 판정이 나오겠죠. 잘못된 실험이다, 복제 불가능하다 이런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상온 초전도체가 만들어진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가 왜 뉴스거리냐? 우리는 보통 물질을 전도체와 부도체로 나눕니다. 부도체는 절연체라고도 하죠. 그런데 1830년대에 이 전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있는 속성이 중간인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 물질은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게 실리콘이죠. 그런데 반도체도 발견해놓고 100년 이상 그냥 방치해뒀어요. 활용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950년대부터 전자제품에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칩을 만든 거죠. 초전도체는 이미 활용처를 많이 생각해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온에서 구현을 못했다. 그런데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쓸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낼 거라고 합니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고요. 생산 비용은 급락하게 된다고 해요. 결국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인정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 논문의 복제가 성공한다면 곧바로 경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경제 뉴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가 되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주식시장을 낙관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최근 들어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대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면요. S&P 500은 올 들어서 20%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쭉 상승한 게 아니라 단계를 몇 번 거쳤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2022년 1월 고점에 접근해 있습니다. 자, 이 3단계를 각각 보면 1단계는 올해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입니다.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어요.
이 한 달 동안 S&P 500은 10% 올랐고 나스닥 컴포짓은 17% 그리고 빅테크는 33%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상승은 이때 애플이 주도했습니다. 애플 혼자서 전체 상승의 14%를 담당했어요. 이때 상승 요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기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은 조만간 종료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유동성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면 주가는 보통 오르죠. 자, 이게 1단계였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단계를 보면요. 2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이 2단계는 1단계에서 나타났던 모멘텀이 소멸됐어요. 이유가 뭐였냐?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끈적끈적한 인플레,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연준이 큰 폭으로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긴축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때 많이 나온 말이 금리 인상 효과가 지체되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기업 실적도 둔화됐고요. 부채 한도 위기가 표면화됐습니다. 물론 이때 지역은행 위기도 나타났죠. 지역은행 3개가 파산했고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했습니다. 이러면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죠. 여기에다가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가 표면화됐습니다. 시장 불안이 전반적으로 더 커졌죠. 특히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걸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 3개월이 넘는 기간을 이 불안 속에서 보내다 보니까 우리 걱정이 지나친 거 아니었나 라고 하면서 3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3번째 단계는 6월부터 쭉인데요. 공포는 이제 뒷전입니다. 욕심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상승한 건 아니에요. 지수 상승을 이끈 특정 몇 개 기업, 소위 매그니피선트 7에 치우쳐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AI 열기가 시장을 점령하기도 했고요. 이 시기에 나왔던 말이 미국 경제 회복 탄력성 대단하다. 그리고 인플레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요. 월스트리트는 연착륙 쪽으로 완전히 전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가서는 상승하는 업종도 늘어나고 상승 종목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상승의 토대가 확대되니까 굉장히 낙관적이 됐죠. 이게 7월 말까지인데 이번 주 8월 첫째 주에 미국 증시 주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여전히 매수 시점인가? 이렇게 자문을 해보는 거죠. 7월 말까지만 해도 상승 여력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좀 다릅니다.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된다. 주식 위험 할증을 고려하면 이 시점에서의 매수는 비추천이다. 이런 거죠. 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에쿼티 주식이라는 것은 고위험 투자다. 그래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험이 없는 대표적인 투자가 국채 투자입니다. 이 국채 투자와 비교해서 주식 투자로 얼마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까? 국채 투자보다 상당히 더 높아야 주식 투자를 할 텐데 이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얼마로 설정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S&P 500의 12개월 선행 PE 레이시오를 보면 20입니다. 상당히 높죠. 30년 평균을 15%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장기적으로 17 정도였는데 지금 20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업 실적이 그만큼 안 오르는데도 주가는 올랐기 때문이죠. 자, 기업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승하는 랠리는 사실 좀 위태위태한 랠리입니다. 리스크는 커지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은 멀티플이 상승하니까 그만큼 주가 상승 여력은 줄어든다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주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주가는 연착륙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럼 뭘 반영하냐? 경기의 지속 확장,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을 가정하고 있다. 착륙 안 할 거라는 전제하에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 중에 인플레 보호되는 국채하고 S&P 500의 실적에 따른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S&P 500 쪽이 3% 이하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자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해서 3% 정도 더 벌 거라면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지금 정크본드 수익률, 이 수익률이 8%에서 13% 정도 돼요. 13%는 트리플 C, 정크본드는 투자 등급 중에 가장 낮은 회사채입니다. 정크본드 중에서도 가장 낮은 회사채가 이 13% 정도 수익률 낸다라는 건데 이 회사들이 곧 망할 회사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포드 자동차, 델타항공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험도는 주식보다 훨씬 낮죠. 그러니까 현금이 정크본드로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가장 찜찜한 게 있죠. 인플레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9% 이런 인플레가 아니라 3%에서 4%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금리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심스러운 판단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인플레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자꾸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에너지 가격 지금 오르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상승을 원한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자, 유가가 7월 한 달 동안 14%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85달러 육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우디가 우리는 추가 감산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는 4월에 하루 50만 배럴 감산했고요. 7월 초에 유가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감산을 시행합니다. 하루 100만 배럴 감산 시작했는데 목요일에 이 감산은 9월 말까지 계속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감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는 이번 달부터 하루 50만 배럴 감축하고요. 그리고 9월에는 한 달간 30만 배럴을 생산해서가 아니라 수출해서 감축하겠다고 목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하자마자 브렌트유가 2% 상승했습니다. 사우디의 최대 생산 캐파는 하루 1200만 배럴이에요. 그런데 올 4월 이전에는 최대 캐파까지는 아니라도 하루 1050만 배럴을 일정하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감산하고 7월에 또 감산하고 이러면서 9월 말까지 하루 900만 배럴로 정해진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감산입니다. 캐파 대비 25% 낮은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우디의 국내 입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고 고금리 때문에 현금 빌려오는 데 대한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고유가 유지가 사우디한테는 절실한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비용 되려면 고유가 꼭 필요합니다. 생산 감축을 통해서 유가를 올리겠다. 이런 전략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인플레에 영향을 줍니다. 인플레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더 지연될 거고 금리 추가 인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